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주제는 원래는 제일 먼저 정했었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부탁하셨을 때 이미 제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해야 되겠다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벌써 한 몇 달 전에 이 설교의 내용은 다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몇 주 전부터 계속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뭐 신학도 전공한 것도 아닌데,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눠서 뭐가 남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목사님이 또 간증도 하라고 그래서 간증을 해야 되나, 부끄러운 내 모습인데, 제가 큰 집회의 간증자처럼 성공한 믿음의 성공자도 아니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무슨 본이 되겠나라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제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내 보이는 게 여러분이나 저한테 은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폭 말씀을 반을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 1시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 다음에 2부. 그래서 중간에 말씀이 이상하게 마무리가 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2부를 기대하면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건강도 있고 나의 건강도 있고 그래서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좀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을 구절을 보시면 누가 주인공인지 예측이 되시나요? 어떤 분들은 야곱이 주인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누가 어떤 인물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시몬이죠. 시몬은 결코 주인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주인공의 하나님한테 대접을 못 받았나? 이런 의심들을 하도 많이 갖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면 주인공보다 뒤에 숨겨져 있는 인물. 그러니까 조연들이죠, 조연.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의 삶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뒤에 살았을까? 상상도 해보고, 구절 중에서 뭐 이렇게 연결도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이 가졌던 인물이 에서였습니다. 에서. 왜 야곱이 아니고 에서냐? 에서가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더 내 삶과 비슷하더라고요. 접목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랑 여러분들은 이 에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서 제 삶도 좀 드러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오늘 들었던 제 삶이나 이 말씀들은 금세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또 소망합니다. 에서가 누군지는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에서만큼 또 쟁쟁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이 너무나 쟁쟁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자기 동생이 야곱이고, 또 야곱의 조카들이 쟁쟁한 믿음의 12부족의 족장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장자, 첫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을 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 중에 아마 목사님들이나 제가 여러 가지를 봤어도 에서를 주인공으로 하는 설교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대부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에서를 그렇게 훌륭한 가문의 뭐 얼룩진 흔적, 뭐 불편한 얼룩, 또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표상으로, 또 가장 중요한 가치를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들을 하죠. 그렇게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게 또 마땅한 사람 같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성경상에 이 에서를 평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를 후대의 성경 기자들이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를 썼다고 알려져 있던 모세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보시면
25장 더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34절.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중요한 건 다 빼시고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죠. 자기가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먹는 것 때문에 포기했던, 잊어버렸던 그런 경솔한 사람으로 삼고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보시면 더 직접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거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한 건데,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바울 선지자도 신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로마서에 똑같은 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자의, 영적인 주권자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더 노골적입니다. 이 에서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망령된 자의 표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렇게 살지 말아라.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에서를 변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학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삶 속에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여러분의 모습도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서를 좀 알아보려고 그러면 에서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죠. 근데 굉장히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40에 이삭이 결혼했다고 그러는데요. 20년 동안 자녀를 못 갖고 있다가 60에 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굉장히 귀하게 낳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특이하게 그 아버지나 또 아들들과 달리 아내가 리브가 한 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번 했다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녀도 오직 에서와 야곱만 나옵니다. 굉장히 귀중한 자녀죠. 그 당시 목축사회에서는 자녀들이 재산이었고 힘이었는데 자녀가 2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낳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로 태어난 그 기도를 통해서 잉태된 이 두 자녀가 리브가의 복중에서 싸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을 보시면요. 이 태어날 때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는 좀 특이하게 태어났습니다. 몸이 붉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야성적인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야곱은 굉장히 좀 악착 같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오기 위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뭐 붉은 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고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아니면 뭐를 뺏는 자, 이런 아주 전투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삭이 60세였고요. 그러니까 두 자녀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거를 배경으로 알고 계시면 뒤의 모습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기도의 그 어머니였거든요. 너무 싸우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부터 리브가의 그 선입견이죠. 이 선입견이 가슴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섬긴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종의 예언이죠. 예언을 가슴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중에 겪게 될 그런 사건들의 발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러면 에서는 어떤, 두 자녀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삶들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에서는 아마 내성적이지 않고 외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붉은 자의 뜻이 그 당시에 활발한 외향적인 성격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주로 들러 다니면서 생활을 했고요. 목축을 했기 때문에 에서나 야곱이나 아마 목축은 다 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목축을 했을 건데, 야곱은 주로 목축이 끝나면 장막 속에 거했고, 에서는 목축과 동시에 들로 나가서 사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은 고기로 요리를 해주는 것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고, 야곱은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도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었던 에피소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에서가 그날도 들로 나가서 사냥을 했을 겁니다. 그날에 따라 더 멀리 갔을 수도 있어요. 뭐 사냥감이 많았을 수도 있고, 예상보다 더 멀리 가서 자기가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빨리 먹을 것을 찾았겠지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장막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때 다행스럽게 에서의 입장에서는 음식을 누군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그러니까 급하니까 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 만든 자가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얘기를 했겠죠. 저 팥죽을 나한테 달라고. 근데 야곱은 조건을 겁니다. 거래를 합니다.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면 팥죽을 주겠다. 아마 야곱은 그 전서부터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것을 어떻게든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또 어머니가 야곱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자권이 뭔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 단지 장자권이 지금처럼 그래, 너 큰아들 해. 그래, 너 작은아들 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는 목축 생활이었고, 목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샘. 가축들을 먹일 샘과 초원 아니겠습니까? 풀들이 나는. 장자권이라는 게 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는 분명히 나눠줄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이삭은 아마 창세기 앞전 앞을 보면 이삭은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죠.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샘을 뺏겨도 새로운 곳에서 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목축을 했을 겁니다. 많은 초지를 갖고 땅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권리를 야곱은 노렸을 겁니다. 1차적인 건 그렇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 영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1차적인 것은 그것을 아마 그는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는 너무나 쉽게 그래 먹을 거 달라고. 왜 그러냐면 장자권을 주는 것은 누구죠? 야곱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고 아버지는 자기를 좋아하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마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또 숨은 그게 있죠. 뭐냐면 그 순간을 아마 하나님은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해도 쟤를 저렇게 장자권이라는 게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집안에서는 영적인 상속도 들어가는데 얘는 이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를 너무나 경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게 이렇게 팔릴 권리가 아닌데 그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나중에 후회하는 선택들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을 텐데. 이런 선택들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결혼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택들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 간증을 조금 시작을 할 텐데요. 저는 지금 주원이도 저기 있지만, 저는 동두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두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국민학교까지는 다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울로 넘어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나 선생님들이 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엄친아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시킨 거 잘하고, 엉덩이 무겁고, 나서지 않고, 뭐, 어른들 말 잘 듣고, 또 공부도 잘한다고 그러고. 기대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기대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또 집안도 그렇게 뭐 어렵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가졌었습니다. 나름대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학교를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서울로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동두천에서 서울로 학교 다니는 거를 유학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에 전셋집을 얻고 유학으로 왔습니다. 저희 형이, 3살 위에 형이 있는데, 형은 고등학생, 저는 중학생. 기대들을 많이 했죠. 저에 대한 기대가 더 많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저희 3살 위의 형은 에서와 같이 외향적이었고, 저는 완전히 내향적이었고, 또 저에 대한 기대가 더 야곱처럼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 아버지를, 안 계신 아버지를 말씀드리는 게 저도 송구스러운데,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하시면서 좀 돈을 모아놓은 걸 갖고 평생을 쓰시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돈 중에 일부로 동두천에서 그때는 여인숙이죠. 여인숙을 집을 짓고, 그래서 그거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버님은 계속 쓰시면서 살았고. 그러던 분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집에 가정 환경을 조사한다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손들라고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집에 뭐 텔레비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 할 때 아버지 직업도 물어봐요. 이렇게 아버지 직업이 어디 뭐 다니시는 분. 그때는 동두천이었기 때문에, 동두천은 미군 부대가 주력이었어요. 다 미군 부대를 끼고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군 부대 다니시는 분 하면 거의 3분의 2가 손을 들었습니다. 뭐 계약직으로 다니고, 군무원으로 다니고, 뭐 일용직으로 다니고. 저희 아버님도 미군 부대랑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인데, 저는 손을 못 들었습니다. 아버지 직업 뭐지?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어린 마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때 들어주셨는지, 제가 중학교 때 잘 몰랐죠. 저는 서울에 와 있었으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졸지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갈 무렵에. 집에 뭐 빨간 딱지가 다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서울에서 다니던 집의 전세금도 빼버려서 살아야 되니까 제가 있을 곳도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다시 동천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형은 그때 학비가 가장 싼 대학교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니까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리어카로 과일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형이 많이 고생했죠. 형님이 큰아들이고 뭐 그랬다니까 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근데 저는 되게 작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일 앞자리에서 몇 번째, 이 정도로 굉장히 작았습니다. 항상 저는 열애였어요.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집안에서나. 아예 너는 그냥 공부나 해. 너는 뭐. 그래서 저는 그때 고생이라고 생각했던 게 별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고생한 기억이 별로 안 남아있더라고요. 저희 형이랑 나중에 커서 이렇게 기억을 맞춰볼 때가 있거든요. 옛날 생각을. 저희 형은 굉장히 그때의 힘듦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힘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그게 틀렸었겠죠. 그렇게 살았지만 저희 그 환경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공부를 계속 안정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와서 그때 집을 얻게 된 게 어디냐면, 그 전에는 수유리에서 살았었는데 저희 고등학교가 그 정릉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 뒤가 삼양동입니다. 삼양동. 삼양동이 제가 중계 본동 가서 딱 느꼈던 게 뭐냐, 여기가 옛날에 살았던 데인데 내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삼양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머니가 단칸방을 얻어서 자녀 둘과 같이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동두천에서 그 학교로 출퇴근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몇 개월을 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지, 키도 작지, 약하지,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올라오신 거죠. 거기다 집을 얻고. 그러니까 저도 그 환경이 바뀌니까 쉽지 않았죠. 화장실도 막 이런 데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공부만 하면 된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건데, 예전에는 대학교 가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갔습니다. 지금은 뭐 국가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많지만, 그래서 대학교를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거기에 저한테 또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좀 후반기로 가니까 어느 날 일어났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에 감각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깜짝 놀랐죠. 툭 치면 넘어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동네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동네 병원에. 저를 데리고. 우리 아들이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엄청 무식하죠. 지금 생각하면 무식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저를. 영양실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겁니다. 제가 그때서부터 1년에 15cm씩 자랐어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장통이 걸린 거죠. 갑자기 키가 크니까. 무릎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키가 그 고등학교 2년 동안 2학년, 3학년 때 자란 키가 지금입니다. 지금인데, 영양실조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랬었겠어요. 어머니 저를 자꾸 막 울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이거를 애를 이러다가는 자기가 잃겠다. 그 당시에 어머니가 저를 우상처럼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형제들한테 막 전화를 돌린 것 같습니다. 막 돌리고. 또 그 형제들 중에서도 저를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철이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큰 어머니 언니죠. 그 집에서 저를 책임져 주기로 한 거예요. 빨리 데려오라고. 근데 그때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방학 때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그 사촌 누나가 자녀 둘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아마 유치원생, 초등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얘네들 좀 가르쳐줘라. 그리고 우리 집에 있어라. 그래서 거기에 있게 됩니다. 방학 때마다. 학교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일종의 입주가해죠. 입주가해식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까지. 걔네들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 제가 책임을 졌으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전혀 받지를 않고 살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도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다 인정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눈칫밥을 먹어야 되겠지만, 친척이라고 해도 눈칫밥을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 생활이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의 낭만이 이런 거는 약간 뒷전이고, 항상 집에 들어갔어야 돼요. 애들을 봐줘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원했던 대학만큼은 아니지만 대학을 갔고요. 중간에 군대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제가 문과니까 중간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중간에 교육을 끊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도 요청을 했고, 얘네 졸업할 때까지 쭉 다녀라. 학자금 지원해 줄 테니까 다녀라. 그래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교 시험을 봐서 장교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장교로
가게 돼서 남들보다 더 군대 생활을 오래 했죠. 그 당시에는 36개월에 훈련 4개월 하면 40개월을 했습니다. 40개월. 그래서 남들보다 입사도 늦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월급 받는 아버지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월급 받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취업을 할 때 결정한 게 있었습니다. 좀 망하지 않는 회사, 안정적인 회사, 그 다음에 더더욱 월급도 많이 주는 회사.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경기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취업 시장이 열려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집으로 뭐 삼성, 현대, 대우 이런 데 사보를 보내줘요. 매달. 회사 홍보를 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오라고.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취업되는 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3학년 때. 문과들은 대부분 4학년 초에 다 취업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문과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다 금융기관, 뭐 증권사, 뭐 투자신탁, 종금사, 뭐 이런 데 월급들을 많이 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데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면 금융사들은 영업적인 부담도 있고 좀 위험했어요. 실적이 없으면 잘리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제조업체를 좀 찾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조업체 중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정유회사였습니다. 정유회사. 지금은 뭐 삼성전자, SK 하지만 그 당시엔 인기가 없었습니다. 전자회사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월급도 짜고 박하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유회사를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군대 제대할 무렵에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장황하지만 제가 좀 들어주십시오. 거기서도 뭐 잘했습니다. 그래서 진급도 많이 빨리 하고 계속 다녔으면 제가 또 삶이 틀려졌겠죠. 근데 여기서 팥죽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팥죽과 같은 사건. 그 당시 과장이었는데 2000년, 99년도 뭐 이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세상은 IT 때문에 완전히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갑자기 벼락부자들이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하나 갖고 뭐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받고 투자하고 뉴스 나오고 이럴 때입니다. 근데 저도 그때 제가 하는 게 정유사에서 기름을 받아서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주는 그런 일을 담당을 했었는데 정유회사들은 정유 산업이 그렇습니다. 물 장사기 때문에 기름을 떼서 넘쳐나는 거로 제품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휘발유서부터 쭉 항상 360올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탱크에 채우고 그러다 보면 넘치면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물량, 계약 외로 나오는 물량 이건 되게 싸게 나오죠. 이거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아는 사람들은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원들이나 후배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야,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좀 구현을 하면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이 막 이 사업 된다. 지금 IT인데 지금 옥션이니 경매니 이런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이게 안 될 리가 있겠냐. 하자. 막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아이디어만 낸 거지. 나 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하자는 거예요. 그래? 가능성 있나? 그래서 제가 그쪽 업계에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배를 데리고 가서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1억을 내겠대요. 바로. 내가 1억 줄 테니까 하자고. 자기 집은 요만큼만 주면 된다. 그래? 그래서 저는 긴가민가 했죠. 저는 이렇게 선뜻 나서서 남 앞에 쓰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후배가 같이 갔던 애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 사표 냈다고. 자기가 나가서 먼저 준비하고 있겠대요.
저를 완전히 몰아붙이는 거죠. 막 몰아붙이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같이 들었던 후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유사 다니는 후배들하고 제가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으러 돌아다니죠.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투자도 받습니다. 투자도 생각외로 많이 받습니다. 지사도 만듭니다. 일정 규모의 회사도 만들고요. 막 제 어깨뽕이 막 들어갔겠죠. 뭐 방송에도 나오고. 금세 제가 이혜진처럼 될 줄 알았고. 그 사람들도 만났으니까 각종 모임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금세 재벌이 될 줄 알았죠. 완전히 눈에 그냥 그 화폐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조만간에 강남으로 이사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제가 사표를 낼 때 제 집사람하고도 상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반대를 하고 싶었지만 워낙 강하게 제가 환상을 불어넣어 주니까 오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좀 더 진행하고 하시죠.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에서를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에서를 돌아가는데 에서는 에피소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삭이 100세가 됐을 때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가업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큰아들을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을 해줄게. 결국에는 상속을 해줄 테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알지 않냐? 그 동물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달라 하고 보냅니다. 근데 리브가가 들었죠? 리브가는 야곱을 변장시켜서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고 리브가를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통의 그 어머니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아들이 힘겹게 난 아들입니다. 아들도 배다른 아들도 아니에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보통의 어머니는 제 생각에서는 이삭을 설득을 했겠죠. 이삭을 그런 남편을 설득을 해서 에서보다는 야곱이 난 것 같다. 우리 집안을 맡길 사람. 이게 1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남편을 속입니다. 주인공으로 야곱을 시킵니다. 자기는 감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야곱도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에서도 상처가 됐지만 에서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됐을 겁니다. 물론 리브가의 행동도 신학적으로는 목사님들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한 수단이었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면서 실수하시는 분들을 삶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주변에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상처가 줬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은 다행이에요.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많지만 아시는 분도 어떻게 하냐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저 사람 마음을 상처를 줬습니다.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 편하게. 이게 저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 상처 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믿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브가가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중에 용서를 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해를 했을까? 에서를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줬을까? 근데 성경상에는 안 나옵니다.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상상을 좀 드릴 텐데.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용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갈구하는, 부탁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더라고요. 형제들한테 원망들을 하는 자가 있다면 이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다 지 말고 돌아가서 화해를 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서 제 마음을 편하게 했다고 상대방이 용서해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저희 어머니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니 지난번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한테 상처를 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교회 다니는 초창기였죠. 명절날 가서 저희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겠다. 이제 교회를 다니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어머니의 반발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저나 형이 없었어요. 며느리 두 분만 있을 때 완전히 분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데는 차마 못하고,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저에 대한 생각은 엄청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그런 아들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집안을 그 당시에 이렇게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망하게 하는 길로 들어가게 하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저희 집사람을 한 20년 이상 상처를 갖게 했고요. 그 상처 때문에 또 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집사람하고 분쟁이 있거나 그러면 그 얘기가 항상 나왔거든요. 들을 때마다 저도 상처가 되죠. 저도 어머니니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믿음으로 그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몰라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선교의 입장으로, 전도의 입장으로 어머니한테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도 가고 그 전에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잔뜩 올라와서 어머니한테 선포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맞받아침이 너무 강하니까 바로 상처를 입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시어머니와 상처받은 며느리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대상이 되는 사람에서 시어머니와 상처받은 며느리의 관계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아내는 어머니 앞에 이런 성교니 이런 생각은 못하고 상처받은 며느리만 남아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는 그때 사건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그 얘기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으니까 저는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완전히. 저희 아내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했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로 남아있었고, 저도 그런 아내를 보는 상처가 있었고. 그런데 어머니가 한 3년 전? 4년 전? 제가 매번 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례받기 전입니다. 기도는 해드리고 있었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며느리한테 너무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가 죽기 전에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라는 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나? 아니 이거를 저는 90이 다 된 노인네가 이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한 30년 전 일을.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나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날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어머니랑 만나는 거를 참 꺼려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꾸 꺼려하고 점점 멀어지고. 제가 그래서 일을 만들어서 아내를 데리고 갔죠. 데려가서 어머니랑 이렇게 앉혀놨는데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또 용서를 빌 줄은 저도 몰랐어요. 너무 애처럼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두 사람 다 편해졌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도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시는 분, 풀지 못하시는 분, 먼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저도 그래서
자녀하고 좀 분쟁이 있으면 분명히 잘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이 올라와서 야단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심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커도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부모가 험한 말을 한 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카톡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 좀 이따 연락이 옵니다. 알았어, 나도 잘할게.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러면 금세 풀립니다. 저도 그 자녀에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고 왜 저렇게밖에 못했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리브가가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에서의 그 마음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34절과 3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이에 듣고 반복하여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이리 하소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밀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엄청 처절하죠? 예? 엄청 처절합니다. 그걸 알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버지는 한술 더 뜹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넘겨주시죠. 네가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아우를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본인 자신도 사기를 당한 걸 아는데도 사기친 사람을 벌하는 거나 뭐 잘못을 고쳐주기보다는 너 그래 그렇게 됐으니까 너는 이제 동생을 섬겨야 돼. 이제는 에서가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생의 배신, 어머니 자기를 완전히 몰아놓은 거, 아버지의 무능함 이런 것이 다 겹쳤을 거예요. 다 자괴감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동생은 나중에라도 이해는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 더 어렸을 때 자기 장자권을 팥죽을 갖고 훔친 것도 있었으니까 동생이 했으면 그래 저놈은 저런 놈이야 라고 넘어갔을 것 같아. 나중에라도. 근데 어머니가 껴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무능하다면 그 삶이 어땠을까요? 처절했을 것 같습니다. 광야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다음 시간에 제 간증과 더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중간에 끊겨서 죄송합니다. 나와주시죠. 차영단 나와주시죠.